2024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시장 골목,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곧 사라질 풍경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낡은 간판들, 금이 간 아스팔트, 그리고 골목 모퉁이에 홀로 서 있는 빨간 공중전화 부스, 1990년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것은 3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왔다. 구청 재개발과 직원 김태수는 철거, 대상 시설물 목록을 확인하며 그 공중전화 부스 앞에 멈춰 섰다. 45세 그는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는 처음이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녹이 슬었지만 신기하게도 전화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거 아직도 쓰는 사람 있나? 태수는 수첩을 꺼내 메모하려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화 부스 안쪽 벽면에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94년 10월 7일, 1994년 10월 14일, 1994년 10월 21일. 날짜들이었다. 모두 금요일이었고 30년 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8시, 태수는 호기심에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어둠이 내린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중전화 부스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8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태수는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다. 마치 누군가 꼭 받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잡음뿐이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잡음 속에서 무언가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간절함 같은 것, 그리움 같은 것. 태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다음 날, 태수는 구청 기록 보관소를 뒤졌다. 1994년, 이 지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실종 신고서를 발견했다. 신고일자는 1994년 10월 8일, 당시 25살의 청년 강민우, 신고자는 어머니 강순자 씨, 당시 51살. 신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이 10월 7일 금요일 저녁 이 전화번호로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곧 집에 갈게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는 바로 그 공중전화 부스의 번호였다. 태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울리는 전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시장 상인들을 만나 물어보았다. 70대의 한과일 가게 주인이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 집. 강순자 할매 말이제. 아들이 실종되고 나서도 한동안 저 전화부스 앞에서 기다리곤 했지.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 못 봤어. 아마 돌아가셨나요? 아니, 요양원에 계신다 들었어. 치매가 와서. 근데 이상한 게 금요일만 되면 정신이 또렷해진다더군.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한대. 민우가 오늘 전화한다고 했어라고. 태수는 그 요양원을 찾아갔다. 조용한 복도 끝. 창가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강순자 81살. 흰 머리에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나온 김태수라고 합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물었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순자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다. 금요일. 민우가 전화할 시간이네요. 8시. 항상 8시에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민우 씨가 어떤 분이셨나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억만큼은 선명했다. 30년 전 그 가을날 아들의 마지막 전화, 그리고 그 이후 끊어지지 않은 기다림. 태수는 알았다. 이 전화 부스는 단순한 통신 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어머니와 아들을 이어주는 30년간 끊어지지 않은 약속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약속의 비밀을 이제 그가 풀어야 했다.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태수는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서 시계를 보았다. 7시 58분, 59분, 그리고 8시. 따르릉.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대답을 기다렸다. 잡음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숨소리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다. 이 전화는 끝나지 않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 여전히 이 선의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994년 가을, 서울은 가을비에 젖어 있었다. 그해 25이었던 강민우는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버지는 민우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순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아들을 키웠다. 민우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다. 고장난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기까지 뭐든 고쳤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대신 기술을 배우기로 했을 때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렇게 민우는 21살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 민우전자라는 간판을 달고 동네 사람들의 물건을 고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가게는 시장 골목 안쪽, 그 빨간 공중전화 부스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다. 민우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그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하는 것. 가게에도 전화가 있었지만 민우는 꼭 그 공중전화를 사용했다. 순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곳은 민우에게 특별한 장소였다. 15살 여름, 민우는 그 전화 부스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긴 통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집 전화는 고장이 나 있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민우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도. 곧 갈게. 민우야, 약속한다. 돌아가면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였다. 사흘 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 후로 민우에게 그 전화부스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그곳에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살아있음을, 곧 집에 갈 것을 약속하기 위해. 1994년 10월 7일 금요일,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민우는 가게 문을 닫고 저녁 8시에 그 전화 부스로 갔다. 하늘에는 비가 내릴 듯 말 듯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전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으려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급한 전화인데 잠깐만 먼저 쓸 수 있을까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쓰세요. 남자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민우는 부스 밖에서 기다렸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 여보,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회사 돈을, 그 사람들이 지금 날 찾고 있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우는 고개를 돌렸다. 남의 사정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아빠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전화가 끊겼다. 남자가 부스에서 나왔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우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인생이 한순간이네요. 조심하세요. 청년. 남자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전화 부스에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저녁은 먹었니? 응, 먹었어. 엄마는? 엄마도 먹었어. 오늘 반찬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이 좋구나. 민우는 웃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 엄마 좋아하는 멜로 영화. 그래, 좋다. 민우야, 그런데 순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보기에 내가 요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민우는 놀랐다. 어머니는 언제나 알았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사실은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급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고함. 민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너 명의 남자들이 골목으로 뛰어들어왔다. 아까 그 남자를 찾는 것 같았다. 엄마, 잠깐만. 민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스 밖으로 나갔다. 남자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여기 있었다며. 어디 갔어? 그중 한 명이 민우를 봤다. 야, 너 여기서 남자 한 명 못 봤어? 민우는 대답하려다 멈췄다. 아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절박했던 눈빛,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그가 한 말,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민우는 거짓말을 했다. 못 봤는데요. 남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우를 쳐다봤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뛰어갔다. 민우는 다시 전화 부스로 돌아갔다. 수화기를 들었다. 엄마, 나야. 미안, 잠깐 시끄러워서.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나 곧 집에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민우는 가게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골목 모퉁이에서 다시 그 남자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까 그 남자를 붙잡고 있었다. 남자는 피투성이었고 걷지도 못했다. 민우는 숨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자들은 그 남자를 차에 태우고 떠났다. 민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민우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경찰서로 갔다. 목격한 것을 신고하기 위해. 하지만 경찰서 앞에서 민우는 멈췄다.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아까 그 남자들의 차였다. 민우는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강민우는 사라졌다. 강순자는 아들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민우의 가게로 갔다. 가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우의 공구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의 흔적은 없었다. 순자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다. 우리 민우 못 봤어요? 어제 저녁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몰랐다. 순자는 경찰서로 갔다.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성인 남성의 경우 며칠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순자는 알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민우는 절대 연락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다. 첫 번째 금요일이 왔다. 10월 14일 저녁 8시. 순자는 그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 있었다. 민우가 항상 전화하던 시간. 혹시라도 전화가 올까봐. 순자는 전화 부스 안에 들어가 기다렸다. 7시 58분, 59분, 8시. 따르릉.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민우야. 잡음만 들렸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하지만 순자는 귀를 기울였다. 그 잡음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바람 소리, 숨소리. 민우야, 엄마야, 들려?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다. 잡음은 계속됐다. 30초쯤 지났을까? 전화가 뚝 끊겼다. 순자는 수화기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민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 주 금요일도, 그 다음 주도 전화는 왔다. 매주 정확히 8시. 순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전화를 받았다. 항상 같았다. 잡음만 들리고 30초 후 끊겼다. 하지만 순자는 믿었다. 그것이 민우라고. 아들이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사람들은 순자를 이상하게 봤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미쳤나 봐. 매주 금요일마다 전화 부스에서 혼자 울고불고 하잖아. 아들이 실종됐다며? 근데 벌써 몇 달째야.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폭염에도, 한겨울 추위에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면 그 전화부스 앞에 섰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다. 민우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다. 매주 금요일 어김없이. 순자는 전화 부스 안벽면에 날짜를 적기 시작했다. 작은 네임펜으로 전화가 온 날짜를 하나씩. 1994년 10월 14일, 1994년 10월 21일, 1994년 10월 28일. 그것은 순자의 기록이자 민우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5년이 지났을 때 순자의 반찬 가게는 문을 닫았다. 나이도 들었고 기력도 떨어졌다. 하지만 금요일 전화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순자를 전화 부스 할머니라고 불렀다. 동정과 연민이 섞인 시선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순자는 60을 넘겼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금요일이면 그 자리에 있었다. 전화를 받고 날짜를 적고 기다렸다. 어느 겨울 금요일 눈이 많이 내렸다.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전화 부스로 향했다. 골목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끄러웠다. 동네 슈퍼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오늘은 너무 춥잖아요. 그냥 집에 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민우가 전화한다고 했어요. 매주 금요일 8시에. 할머니, 그게 벌써 몇 년째예요. 이제 좀. 우리 아들은 약속을 지키는 아이예요.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했으니까 꼭 전화할 거예요. 슈퍼 주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순자는 눈길을 헤치며 전화 부스로 갔다. 8시, 전화가 왔다. 순자는 얼어붙은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민우야, 엄마야, 오늘 눈 많이 왔어. 넌 괜찮니? 따뜻한 데 있니? 잡음. 그리고 그 속에서 순자는 또렷이 들었다. 바람 소리. 마치 누군가 깊은 산속에서 전화하는 것 같은.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우야, 엄마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15년이 지났을 때 순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망증. 가끔 날짜를 헷갈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몰랐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라고 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금요일만은 또렷했다. 아무리 기억이 흐릿해도
금요일 저녁 8시만 되면 순자는 정신이 맑아졌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전화 부스로 향했다. 20년이 지났을 때 순자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원은 시장에서 멀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순자는 요양원을 빠져나갔다. 택시를 타고 그 골목으로, 전화 부스로. 요양원 직원들은 걱정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금요일만 되면 순자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마치 젊어진 것처럼. 25년이 지났을 때 순자는 거의 모든 것을 잊었다.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하지만 단 하나, 금요일 저녁 8시. 그 전화만은 기억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2024년, 순자는 81살이 됐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낸다. 하지만 금요일이 되면 그녀의 눈빛이 살아난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할머니. 그럼 민우가 전화할 시간이네요. 8시. 우리 아들 항상 8시에 전화해요. 요양원 직원들은 더 이상 순자를 시장 골목에 데려다 주지 못했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은 그 전화 부스 앞에 구청 직원 김태수는 강순자 할머니를 만난 후 더 이상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철거 작업을 잠시 보류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전화 부스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혹시 단서가 없을까? 그리고 마침내 전화 부스 바닥 밑 틈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낡은 가죽 수첩. 30년의 세월을 견딘 탓에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 강민우의 프로젝트 노트 마이너스 1994년 9월 시작. 태수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민우가 직접 쓴 것이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글씨와 도표, 회로도들이 나타났다. 전자공학 관련 내용들, 그리고 중간중간 메모들. 어머니는 외로움을 많이 타신다. 내가 출장이라도 가면 매일 전화하신다. 만약 내가 언젠가 멀리 가게 된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 태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아이디어 자동 전화 시스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는 장치. 어머니가 외로우실 때 적어도 전화벨이 울리면 누군가 생각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페이지에는 상세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1994년 당시 기술로 구현 가능한 아주 정교한 자동 전화 시스템, 타이머, 중계 장치, 배터리 시스템까지. 민우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9월 15일 첫 시제품 완성. 테스트 결과 성공.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정확히 작동함. 어머니께는 비밀. 깜짝 선물로 준비 중. 9월 22일 개선 작업. 배터리 수명을 최대 50년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 연구. 태양광 충전 시스템 추가. 9월 30일 거의 완성. 전화 부스 내부에 설치 예정. 아무도 모르게. 이 장치는 내가 없어도 계속 작동할 것. 매주 금요일 어머니에게 전화벨이 울릴 것.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덜 외로우실 거야. 태수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다. 10월 5일 설치 완료. 전화 부스 밑 공간에 숨겨뒀다.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제 테스트만 남았다. 10월 7일 오늘 저녁. 마지막 테스트. 만약 성공하면 이 장치는 내가 어디를 가든, 심지어 이 세상에 없어도 계속 어머니께 전화를 걸 것이다. 어머니, 제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이 전화벨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만든 장치는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작동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수는 전화 부스 바닥을 뜯어냈다. 그리고 발견했다. 작은 금속 상자. 그 안에는 정교한 전자 장치가 들어 있었다. 30년 된 부품들이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타이머, 중계 회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태수는 깨달았다. 강순자 할머니가 30년간 받았던 그 전화는 유령의 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 민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증거였다. 자신이 없어도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매주 전화벨이 울리게 만든. 하지만 의문이 남았다. 민우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정말 죽은 것일까? 태수는 다시 1994년 기록을 뒤졌다. 그해 10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다. 1994년 10월 8일, 금융사기 조직 검거, 주모자 박모 씨 외 3명 체포, 피해액 30억 원 규모. 기사에는 사진도 실려 있었다. 체포된 남자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얼굴에서 태수는 멈췄다. 실종 신고서에 첨부된 민우의 사진과 비교했다. 닮지 않았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자 이상한 내용이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밤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들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익명을 요청했으며 현재 신변 보호 중이다. 목격자. 태수는 직감했다. 민우가 뭔가를 봤다. 그리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태수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찾아갔다. 이미 은퇴한 70대 노인이었다. 그는 태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죠? 그 사건. 목격자가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용감한 친구였죠. 그 친구 덕분에 우리가 범인들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 청년이 강민우라는 사람인가요? 노영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신원은 밝힐 수 없지만 당시 그 청년은 신변 위협을 받았어요. 범인들이 조직폭력배와 연계돼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에게 신분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권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럼 지금 살아있다는 건가요? 글쎄요. 그때 이후로는 저도 몰라요. 비공식적인 보호였으니까. 기록도 없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민우는 죽지 않았다. 단지 사라진 것이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복수를 피하기 위해 태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놓쳤던 작은 글씨가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화기를 통해서 매주 엄마에게 안부를 전할게요. 벨소리를 들으면 내가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직접 전화할게요. 그때까지 이 벨소리가 엄마 곁을 지킬게요. 사랑해요, 엄마. 태수는 눈물을 닦았다. 30년. 민우는 30년 동안 어디선가 살아왔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만날 수 없었다. 대신 만든 이 장치가 매주 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냈다. 나 여기 있어요. 잊지 않았어요. 이제 태수는 알았다. 이 전화 부스를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공중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간 끊어지지 않은 모자 간의 연결고리였다. 사랑의 증거였다. 1994년 9월 강민우가 그 장치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민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민우는 가끔 이상한 의뢰를 받았다. 도청 장치를 만들어 달라거나 추적기를 개조해 달라거나. 민우는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동네 뒷골목에 어두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해 여름, 한 남자가 민우의 가게를 찾아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민우에게 제안했다. 전화 도청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안 합니다. 남자는 웃었다. 싸늘한 웃음이었다. 돈은 많이 줄게요. 100만 원. 1994년. 100만 원은 큰 돈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다시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못합니다. 남자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는 명함을 남기고 갔다. 생각 바뀌면 연락해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 동네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니까. 그 후로 민우는 불안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워할까? 그래서 민우는 결심했다. 자동전화 시스템을 만들기로. 자신이 없어도 적어도 매주 한 번은 어머니에게 전화벨이 울리도록.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덜 외로울 것이라고 믿었다. 민우는 밤마다 작업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작은 작업실에서 오래된 전화 교환기를 개조하고 타이머를 프로그래밍하고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했다. 1994년 당시 기술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천재적인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9월 중순 첫 시제품이 완성됐다. 민우는 테스트했다. 완벽했다. 설정한 시간에 정확히 전화가 걸렸다. 잡음만 들렸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중요한 것은 전화벨이 울리는 것. 어머니가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 민우는 장치를 개선했다.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추가했다. 전화 부스 밖에서도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백업 배터리도 3개나 장착했다. 이 장치는 최소 50년은 작동할 수 있었다. 10월 초 민우는 장치를 전화 부스에 설치했다.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전화 부스 바닥 밑공간에 작은 금속 상자를 숨겼다. 전화선과 연결하고 타이머를 설정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설치를 마치고 민우는 전화 부스에 앉아 생각했다. 이 장치가 정말 작동할까? 어머니는 알아차리실까? 아니,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나을까? 민우는 결정했다. 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기로. 그냥 평소처럼 매주 금요일에 전화하고 만약 자신이 전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 장치가 대신하는 것. 어머니는 그냥 민우가 전화했다고 생각하실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10월 7일 금요일. 민우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저녁 8시. 평소처럼 전화 부스에 갔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장치가 간섭하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날 그 남자를 만났다. 급한 전화를 하겠다는 남자. 민우는 순간 느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남자의 전화 내용을 듣고 민우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도망치고 있다. 무언가로부터. 남자가 사라진 후 민우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다. 남자들이 나타났고 민우는 목격자가 됐다. 그날 밤 경찰서 앞에서 민우는 망설였다.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하면 자신이 위험해질 것이다. 그 남자들은 민우의 얼굴을 봤다. 그들은 민우를 찾을 것이다. 민우는 결국 신고했다. 공중전화로, 익명으로. 경찰은 즉시 움직였고
그날 밤 범인들을 검거했다. 하지만 다음 날 경찰이 민우를 찾아왔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목격자죠? 민우는 고백했다. 그리고 경찰은 말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과 연결돼 있어요. 신분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민우는 그날 밤 어머니를 봤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잠들어 있었다.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 멀리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매주 금요일 꼭 전화할게요. 약속해요. 다음 날 민우는 사라졌다. 경찰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고 다른 도시로 갔다. 하지만 민우가 만든 장치는 남았다. 전화 부스 밑에서 조용히 작동하며.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저녁 8시 장치는 작동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강순자는 달려갔다. 수화기를 들었다. 잡음만 들렸다. 하지만 순자는 믿었다. 이것이 민우의 전화라고. 아들이 어딘가에서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민우는 멀리서 그것을 알았다. 장치가 작동했다는 것을,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엄마, 제가 곁에 없어도 이 전화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30년이든 50년이든 이 장치가 멈출 때까지. 엄마, 사랑해요. 강순자의 30년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아들이 사라진 그 가을 이후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것 같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1994년 10월 7일 저녁에 머물러 있었다. 첫 1년은 희망으로 버텼다. 민우가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경찰도 수사하고 있었고 민우의 친구들도 함께 찾아다녔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없었다. 민우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렸다. 2년째 되던 해 순자는 민우의 가게를 정리했다.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었다. 공구들을 팔고 부품들을 처분했다. 하지만 민우의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은 그대로 두었다. 집 한쪽 방을 민우의 방으로.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위해 3년째 사람들은 순자에게 포기하라고 했다. 할머니, 이제 받아들이세요. 아드님은.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민우는 살아있어요. 매주 전화하잖아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잡음만 들리는 전화를 왜 아들의 전화라고 믿는지.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그 잡음 속에 민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5년째 순자는 반찬 가게를 접었다. 나이도 들었고 기력도 떨어졌다. 작은 연금과 저축으로 근근히 살았다. 하지만 금요일 전화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면 그 전화부스 앞에 섰다. 10년째 순자는 60을 넘겼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지만 금요일만은 지팡이를 짚고라도 나갔다. 동네 사람들은 순자를 안쓰럽게 봤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그것이 순자가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 어느 겨울 금요일 순자는 넘어졌다. 눈길에 미끄러져서 무릎을 다쳤지만 그녀는 일어나 계속 걸었다. 전화 부스까지. 8시 전화가 왔다. 순자는 피 묻은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민우야. 엄마야.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나왔다. 깁스를 한 채로. 의사가 말렸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다. 제 아들이 전화한다고요. 못 받으면 아들이 걱정해요. 15년째 순자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가끔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했다. 민우가 아직 어린아이인 줄 알고 민우야,
학교 다녀와라 하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요일만은 또렷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금요일 저녁 8시만 되면 순자는 정신이 맑아졌다. 시계를 보고 옷을 입고 전화 부스로 향했다. 본능처럼 요양원 직원들은 신기해했다. 금요일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마치 마법처럼. 실제로 그랬다. 금요일 저녁 순자는 젊어진 것처럼 걸었다. 눈빛도 살아났다. 전화 부스에 도착하면 그녀는 수화기를 들기 전에 항상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마치 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20년째 순자는 70을 넘겼다.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다. 자신의 나이도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 8시 그 전화만은 기억했다. 요양원에서 순자는 종종 혼잣말을 했다. 민우가 곧 올 거예요. 우리 아들 약속했어요. 엄마, 곧 집에 갈게라고. 민우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예요. 어느 금요일 요양원 직원이 순자에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자는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안 와도 괜찮아요. 전화만 해주면. 그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나는 행복해요.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서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5년째 순자는 거의 모든 것을 잊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리듬이 있었다. 금요일 저녁 8시 전화. 요양원 직원들은 순자를 시장 골목까지 데려다 주었다. 휠체어에 태워서 전화 부스 앞에 세워주면 순자는 스스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놀라운 힘이었다. 30년째 2024년 순자는 81살이 됐다. 이제 요양원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한다. 말도 잘하지 못한다. 하지만 금요일만 되면 그녀의 입에서 한 문장이 나온다. 민우. 전화. 8시. 직원들은 더 이상 순자를 전화 부스에 데려다 주지 못한다. 너무 약해져서. 대신 금요일 저녁 8시. 그들은 순자의 손을 잡아준다. 시계를 보여준다. 할머니, 지금 8시예요. 민우 씨가 전화하시는 시간이에요. 순자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마치 전화벨 소리를 듣는 것처럼 3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은 그 소리를. 어느 금요일 저녁 한 젊은 간호사가 물었다. 할머니는 정말 아드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순자는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엄마는 알아요. 내 아들이 어딘가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 전화가 증거예요. 간호사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순자에게 중요한 것은 민우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아닌지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연결. 30년간 끊어지지 않은 모자 간의 연결. 그 전화벨이 울리는 한 민우는 살아있는 것이었다. 순자의 마음속에서 30년, 1560번의 금요일, 1560번의 전화벨. 순자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사랑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기다림. 구청 직원 김태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강민우를 찾아야 한다고. 30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그 사람을 아직 살아있다면 어머니를 만나게 해줘야 한다고. 태수는 1994년 사건을 담당했던 은퇴 형사를 다시 찾아갔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혹시 그 청년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노 형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데. 하지만 이미 30년이 지났으니 당시 우리는 그를 부산으로 보냈어요. 새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작은 일자리도 알선했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이름은요? 그건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태수에게 건넸다. 이 주소로 가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태수는 다음 날 부산으로 향했다. 노영사가 준 주소는 부산 외곽의 작은 주택가였다. 오래된 2층 단독주택. 대문 앞에는 작은 간판이 있었다. 수리센터. 태수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태수는 실종 신고서의 사진을 떠올렸다. 닮았다. 누구세요? 태수는 심호흡을 했다. 그 혹시 강민우 씨이신가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는 서울구청에서 나온 김태수입니다. 강순자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강순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괜찮으십니까? 태수는 알았다. 이 사람이 민우라는 것을. 들어오시겠습니까? 긴 이야기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작업실이 있었다. 온갖 전자제품들이 쌓여 있었다. 민우는 30년 동안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왔다. 전자제품 수리. 태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전화 부스에서 발견한 장치를, 30년간 매주 울렸던 전화벨을, 그리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어머니를. 민우는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제 장치가 정말 30년 동안 작동했나요? 네,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할머니는 매주 그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돌아가야 했는데, 어머니를 만나야 했는데, 하지만 두려웠어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해칠까봐.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가 오셨지만 금요일만 되면 또렷해지신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우가 전화한다고. 민우는 흐느꼈다. 제가 만나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30년이나 늦게 가도 될까요? 태수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30년 동안. 그날 저녁 민우는 서울로 향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자신을 알아보실까? 용서해 주실까? 서울에 도착한 것은 금요일 오후였다. 민우는 먼저 그 골목으로 갔다. 30년 전 자신이 사라진 곳. 모든 것이 변했다. 가게들도 건물들도. 하지만 한 가지만은 그대로였다. 빨간 공중전화 부스. 민우는 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 밑 자신이 30년 전 설치한 장치가 있는 곳을 보았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민우는 벽면을 만졌다. 빼곡히 적힌 날짜들. 어머니의 손글씨. 1994년 10월 14일. 1994년 10월 21일. 1994년 10월 28일. 날짜는 계속 이어져 있었다. 30년간. 민우는 그 날짜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어머니의 기다림이 느껴졌다. 저녁 7시 30분. 민우는 요양원으로 갔다. 직원에게 말했다. 강순자 할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직원은 놀랐다. 하지만 민우의 눈빛을 보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 눈에는 3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지금 누워 계세요. 하지만 오늘 금요일이라 조금 있으면 깨어나실 거예요. 민우는 안내를 받아 순자의 방으로 갔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 30년의 세월이 흐른 모습. 민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얇아진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엄마, 나 왔어요. 순자는 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으로 민우를 보았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한 단어가 나왔다. 민우? 네, 엄마. 나예요. 민우.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얼굴을 만졌다. 우리 민우 왔구나. 미안해요. 엄마, 너무 늦게 왔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다. 7시 55분. 괜찮아. 약속 지켰잖아. 매주 금요일 8시에 전화했잖아. 민우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 전화가 자동장치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민우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서 30년 동안 받았던 것이다. 8시가 됐다. 저 멀리 시장 골목의 전화 부스에서 벨이 울렸을 것이다.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그 벨이. 하지만 이제 그 벨은 필요 없었다. 진짜 민우가 여기 있었으니까. 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잘 왔어. 우리 아들. 엄마가 기다렸어. 민우는 그날 밤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30년간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보상하려는 듯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다. 순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깨어나면 민우를 보고 미소 지었다. 꿈,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진짜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순자는 다시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좋아. 행복해.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원장이 민우를 찾아왔다. 아드님, 할머니 이야기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니는 행복하셨어요. 매주 금요일 그 전화를 받으며 살아오셨죠. 그게 할머니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드님이 오셨으니 할머니는 완전해지신 거예요. 민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불완전한 채로 살아왔다. 아들이 없는 삶. 하지만 그 전화벨이 채워주었다. 희망을, 연결을. 그리고 이제 마침내 완전해졌다. 며칠 후 김태수가 민우를 찾아왔다. 민우 씨, 전화 부스 얘기입니다. 아, 네.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철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 전화 부스는 30년간 자신과 어머니를 이어준 다리였다. 하지만 이제 필요 없었다. 진짜 연결이 회복됐으니까 철거하셔도 됩니다. 대신, 네, 그 안에 있는 장치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며칠 후, 민우는 태수와 함께 그 골목으로 갔다. 전화 부스는 철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민우는 바닥을 열고 30년 전 자신이 만든 장치를 꺼냈다. 작은 금속 상자, 먼지와 녹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민우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교한 회로들이 있었다. 25살의 자신이 만든 것, 어머니를 위한 사랑의 증거. 대단한 기술이네요. 태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1994년 기술로 이런 걸 만들다니.
게다가 50년을 작동하도록 설계하셨다고요? 민우는 웃었다. 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셨을 겁니다. 매주 그 전화를 받으면서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장치를 조심스럽게 껐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 그날 저녁 민우는 장치를 요양원으로 가져갔다.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순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요. 민우는 금속 상자를 어머니 앞에 놓았다. 그리고 설명했다. 30년 전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순자는 상자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매주 전화가 왔구나. 네, 엄마. 제가 없어도 적어도 전화벨은 울리게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덜 외로우시라고. 순자는 민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를 잊지 않았구나. 한 번도요. 엄마, 단 하루도 엄마를 잊은 적 없어요.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에게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부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새 이름으로, 새 인생으로. 하지만 항상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돌아가고 싶었다고. 순자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넌 착한 아이니까. 며칠 후 순자의 상태가 좋아졌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활력을 주었다. 치매 증상도 줄어들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다. 가족의 힘이 대단하네요. 할머니가 이렇게 좋아지실 줄은. 민우는 매일 요양원을 찾았다.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했다. 30년간 못했던 모든 것을. 어느 일요일 민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골목으로 갔다. 이미 재개발이 시작돼서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공중전화 부스가 있던 곳. 여기 우리가 매주 만났던 곳이구나. 순자가 중얼거렸다. 네, 엄마. 30년 동안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고마워. 이 전화 부스에게도 우리 모자를 이어줘서. 민우는 어머니를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30년간 끊어지지 않았던 연결을 이제 진짜로 느끼며.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물었다. 민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30년 못 있었으니까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좋아. 이제 엄마는 행복해. 그날 밤 순자는 깊은 잠에 들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안한 잠을. 아들이 곁에 있었으니까. 민우는 부산의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완전히 돌아왔다. 요양원 근처에 작은 방을 얻고 전자제품 수리 일을 다시 시작했다. 30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 곁에서 매일 아침 민우는 요양원을 찾았다.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하고 오후에는 일을 했다. 저녁에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마치 잃어버린 30년을 채우려는 듯. 순자의 건강은 놀랍게 회복됐다. 치매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기억도 많이 돌아왔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우는 알았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어느 금요일 민우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오늘 금요일이에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전화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립지 않으세요? 순자는 웃었다. 아니, 이제는 진짜 민우가 여기 있잖아. 전화는 필요 없어.
하지만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순자는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꼈다. 30년간의 습관이었다. 매주 금요일 8시 전화벨을 기다리던 민우는 그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엄마, 잠깐만요. 민우는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를 찾았다. 요즘은 공중전화가 거의 없었지만 요양원 근처에 하나 있었다. 그는 전화 카드를 사서 정확히 8시에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요양원 방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순자는 놀라 전화기를 보았다. 직원이 수화기를 들어 순자에게 건넸다. 할머니, 전화 오셨어요. 순자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우야. 순자는 웃었다. 눈물이 났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목소리. 이번에는 잡음이 아니라 진짜 아들의 목소리. 민우야, 어디 있니? 엄마 보러 가는 중이에요. 곧 도착할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민우가 방에 들어왔다. 순자는 아들을 보고 웃었다. 금요일 8시. 전화. 왔어. 네, 엄마. 이제는 제가 직접 할게요. 매주 금요일 8시. 엄마에게 전화할게요. 그날부터 새로운 전통이 시작됐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민우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비록 바로 옆방에 있어도 그것은 30년간의 약속을 계속 지키는 방법이었다. 어느 금요일, 순자는 민우에게 부탁했다. 민우야, 그 옛날 전화 부스 다시 가보고 싶어. 엄마, 거기는 이미 철거됐어요. 알아. 하지만 그 자리라도 보고 싶어. 민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골목으로 갔다. 재개발로 모든 것이 변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 전화부스가 있던 그 자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 30년간 한 어머니와 아들을 이어준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사랑을 기억하며 김태수가 세운 것이었다. 순자는 표지판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이 자리에게 우리를 지켜줘서. 민우도 울었다. 30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5 청년이 만든 작은 장치, 81살 어머니의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재회.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말했다. 민우야. 엄마, 이제 후회 없어.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 30년 기다렸지만 후회 안 해. 그 시간들도 다 의미 있었어. 매주 금요일 전화 받으며 엄마는 살아있었어. 내가 어딘가에서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제가 평생 보답할게요. 30년간 기다려주신 것 이미 보답받았어. 내가 여기 있잖아.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잠들었다. 30년 만에 다시 어머니 곁에서.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민우를 깨웠다. 민우야. 엄마, 꿈 꿨어. 무슨 꿈이요? 엄마, 그 전화 부스. 꿈에 나왔어. 그리고 내 아버지도 보였어. 아버지가 말했어. 순자야, 수고했어. 우리 아들 잘 키웠어라고. 민우는 어머니를 안았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걸.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 다시 완전해졌어. 그날 저녁 금요일 8시 민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순자는 웃으며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우야.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30년 동안 잡음만 들렸던 그 전화. 이제는 진짜 목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살아있는 목소리.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2025년 봄. 강순자는 82살이 됐다. 건강은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요양원을 나와 민우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시장 근처 30년 전 그들이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 민우는 다시 전자제품 수리점을 열었다. 민우전자. 30년 전과 똑같은 이름. 가게 한쪽에는 유리 케이스가 있었다. 그 안에는 30년 동안 작동했던 그 장치가 전시되어 있었다. 작은 설명판과 함께 30년간 한 어머니와 아들을 이어준 사랑의 장치 1994-2024. 손님들은 그 케이스를 보며 놀라워했다. 그리고 민우와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다. 손에 고장난 라디오를 들고 수리 가능할까요? 민우는 라디오를 보며 웃었다. 물론이죠. 이틀이면 고칠 수 있어요. 여성은 유리 케이스를 보았다. 이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장치인가요? 30년 동안 전화를 걸었다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전화든 편지든 아니면 마음이든.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민우는 작업대로 돌아가 라디오를 고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다. 저녁이 되자 순자가 가게로 왔다. 민우야, 저녁 준비됐어. 들어가자. 네, 엄마. 금방요. 두 사람은 집으로 걸어갔다. 봄바람이 불었다. 순자는 아들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민우야. 네, 엄마. 행복해? 민우는 웃었다. 엄마 곁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 엄마도 행복해.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순자는 민우에게 물었다. 민우야, 그 장치 왜 만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외로우실까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매주 금요일 전화한다는 그 약속. 내가 어디를 가든, 심지어 이 세상에 없어도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던 거지. 민우는 놀랐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맞아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지만 그 약속은 못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한 약속만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우리 아들. 그 약속 30년 동안 지켜줘서 이제는 직접 지킬게요, 엄마. 평생. 금요일이 왔다. 저녁 8시. 민우는 전화를 걸었다. 옆방에서 순자는 웃으며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우야.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내가 전화해줘서 더 좋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민우는 어머니 방으로 갔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30년간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몇 달 후
그 이야기는 신문에 실렸다. 30년간 끊어지지 않은 모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리고 민우의 가게를 찾았다. 물건을 고치러 오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기도 했다. 어느 날 한 중학생이 왔다. 아저씨, 저도 그런 장치 만들 수 있어요? 민우는 웃었다. 왜 만들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민우는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장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직접 찾아가는 거야. 전화하는 거야. 그게 진짜 선물이야.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순자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좋구나. 우리가 겪은 일이 의미 있게 쓰이는 거네. 2026년 봄, 재개발이 완료된 그 지역에 작은 공원이 생겼다. 공원 한쪽에는 조형물이 세워졌다. 빨간 공중전화 부스 모양의. 그리고 동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30년간 한 어머니와 아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만났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사랑과 지켜진 약속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전화하세요. 민우는 순자를 모시고 그 공원을 찾았다. 조형물 앞에 서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해냈어. 30년 기다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 그날 저녁, 금요일 8시. 민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매주 금요일,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는 한, 아니, 어쩌면 그 후에도 약속은 지켜진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30년이 증명했듯이. 그리고 그 증거는 여전히 민우의 가게 유리 케이스 안에 조용히 빛나고 있다.